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시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지정변경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별도의 행위제한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제한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있던 땅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그 땅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관리지역에는 뭐가 허용된다. 그다음에 주거지역에는 뭐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규제 내용이 별도로 자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행위제한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또 뭐까지 하냐면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까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한 건 한 건마다 A 구역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고 B 구역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단지를 거기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고 하는 것까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그러니까 지정 변경까지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표나 그 수변 경관지구 행위제한 내용이 있었죠. 그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규제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용의 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채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신경을 쓰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뜻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위에서 보신 것과는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한 건 한 건마다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단지 지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로 하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그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도 그 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도면을 내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이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 어느 땅에 어떤 건물을 올리는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장 적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도면을 내는데 그 도면은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해서 계획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개가 있으면 각각마다 A 구역이 있으면 A1 구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A 구역이 있으면 A가 다시 도면이 나와야 되고 B 구역이 정해지면 B 다시 도면이 나와야 되고 각각 단지마다 각각 도면이 나오는 거죠. 성격 다른 걸로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말은 복잡하지만 단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뭐 주거단지다, 상업단지다, 공업단지다, 별별 단지를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야 되는데 그 도면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니까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에 P라고 하는 구역을 지정하면 P 다시 도면이 나와야 되고 Q라고 하면 Q라고 하는 단지를 지정하면 Q 다시라고 하는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도면이 나와야 도면대로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규제를 정하는 거죠. 도면대로 하라는 거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인데 성격이 좀 이름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여기는 구역이 있고 뒤에 계획이 붙어 있고 여기는 계획이 있고 뒤에 구역이 붙어 있는데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낸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같은 겁니다. 취지는 여기까지만 같은 거고 성격은 완전 다른 겁니다.
여기는 아직 우리나라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시작된 거고 몇 건이 만들어질지는 모릅니다.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우리나라에 몇천 건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360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다 합치면 몇천 개가 되는 거고 그 숫자 통계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워낙 많은 겁니다. 조그만 단지도 있고요. 단독주택 필지 3개 합쳐서도 하나의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엄청 큰 무슨 산업단지도 그러니까 어디죠? 그러니까 그 동탄 신도시요. 900만 제곱미터요. 그러니까 축구장 900개 거기도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또 역시 이제 이 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먼저 역시 배경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계획 이론에서는 압축도시, 그러니까 콤팩트 시티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팩트요. 뭐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 이렇게 콤팩트 뭔가 이렇게 압축해 놓은 뭐 그런 아무튼 분인가요?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압축도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디에 지정될지 알지는 못해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요. 그냥 이 제도에 한번 커다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러니까 서울의 명동 남대문을 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명동 남대문이 있는데 거기를 싹 털고 아무튼 이거는 수용하는 게 아니죠. 관청에서 땅에 이름을 정하고 도면을 내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그 도면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청에서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도면을 내서 지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을 싹 해서 거기를 싹 밀고 거기에 200층짜리 세 동을 올리자고요. 그게 이쪽에 한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1층,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도 바깥에서 봤을 때 높은 건물도 몇 개 있지만 남대문 시장 안에 들어가면 1층, 2층짜리 건물들 쫙 있잖아요. 그것을 200층짜리 3개 동으로 다 집어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땅에 큰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큰 관광지가 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에 나오는 어떤 큰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뭐 일본 사례입니다. 뭐 일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미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해서 잘못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미운 역사들은 있습니다만 또 뭐 일본에서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은 우리 눈에는 거의 안 보이니까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미운 거죠. 일본 도쿄에 그러니까 롯본기 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본기 힐스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롯본기 힐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힐 발음을 못하니까 롯본기 히루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ILL, 그러니까 언덕을 얘기하는 거죠. 롯본기가 이제 6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요. 아무튼 뭐 그걸 이렇게 일본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한 자리가 있습니다. 뭐 이쪽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미군 부대가 있던 그 옆 주변 술집들이 있던 곳입니다.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는 술집. 옛날에 서울 용산 또 아니면 저기 어디 파주 문산 어디 그런 곳에 있었던 그 술집 뭐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안 좋은 흉악한 동네였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쭉 진행돼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전체를 그러니까 모리 회사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는 그러니까 우리로 시가 아니라 도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도쿄 도청, 우리로 하면 서울특별시청과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도청, 아무튼 그러니까 편하게 시청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개발업자 몇몇들이 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올리는데 다 돈 주고 사들일 수가 없어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술집 주인들, 그 땅 주인들하고 토론을 한 겁니다. 20년 가까이 토론을 했어요. 20년 가까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 동의를 얻고 마음 바뀌면 또다시 토론을 하고 20년 가까운 과정을 거쳐서 그 흉악한 술집 동네를, 그러니까 뭐 긴자에서 좀 빠져 있는 동네거든요. 거의 이렇게 도화지 없어갖고 몸에다가 그 용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설치해두고 다니던 그런 흉악한 동네였었습니다. 거기를 20년 가까운 토론을 해서 100층, 200층짜리는 아니고요.
80층짜리 2동, 그다음에 60층짜리 4동 해서 큰 건물이 들어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만들어졌고 주변까지도 깔끔하게 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국 세계 다국적 기업의 중요한 일본 지사, 아시아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이쪽에 들어왔고 방송국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중심이 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일본 관광 프로그램에 일본에 뭐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잖아요. 관광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는 그러니까 롯본기 한번 구경해 보는 게 예전에는 도시계획 공부하는 사람들만 가서 보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관광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정해진 그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크고 세계 테마기관 여기도 한 2번씩 나왔었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널쩍하게 깔려 있는 곳을 싹 모아서 크게 그러니까 모아서 압축해서 건물을 올리고 나머지 땅을 훨씬 그러니까 잘 이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이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압축 도시라고 하는 도시계획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울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그러니까 200층 3동을 올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떠올려 보도록 하시죠.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진짜 멋진 동네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땅 주인들을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땅 주인들이 다 동의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주고 있으면 이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그걸 그려보는 그러한 동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뭐 그리고 서울 용산에 그런 비슷한 시도를 했었잖아요.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게 이제 좌초가 됐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여기가 진행이 된다면 단군보다 더 누구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 처음 온 그 이브라고 하는 그 어떤 모델 이상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아가씨를 그려보고 있는 건데 이브 일의 최대의 사업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굵은 1번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의 의의. 의의는 해설이니까 직접 법조문은 아니지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한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바깥에 신도시 만드는 거죠. 기성시가지가 공동화되고 노후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존 기성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 기능을 전환해서 그동안 지금 거의 죽어 있는 곳이죠. 토지를 보다 압축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압축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땅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많이 들어가서 하려는 거죠. 많이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건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2번 이에 따라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해서 용도지역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 용도, 개발 밀도, 건폐율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해서 주상공 구분,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각각마다 따로 하는 이런 거 안 하고요.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토지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뭐 그 용산이 좌초된 뒤로는 뭐 사례가 지금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서울에 그 송파에 잠실 그 다리 앞에 잠실 롯데2가 있잖아요. 123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낮 1시에 거기에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된대요. 어지간한 시군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 수로만 보면. 그런 그것도 비슷한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제도는 2019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한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굵은 2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거기에 대한 도면은 거기에 대한 그 2가지 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200층 3동이요. 그건 둘 다 구역이나 위치나 도면이나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하자는 거지 외곽지역이 아닌 거죠.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 2, 3 묶어서 상업 쓰시고요. 상업지역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다 상업지역일 겁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2번 철도 역사, 용산역, 서울역, 터미널, 서울로 보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터미널 등등. 항만, 공공청사, 그러니까 서울역 주변에 서울시청 앞에 그러니까 그런 광장, 공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어디 대중교통 노선 2개 교차하는 거야 대부분이죠. 3개 이상. 1, 2, 3이 상업이라면 4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블양 건축물에 밀집한 주거, 공업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5번 생략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크게 해보겠다고 도시지역에서 지금 뭔가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라고 하는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죠.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면 땅 주인들은 그 정해진 도면대로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요. 거기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삐쭉빼쭉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층짜리 그러니까 2동을 짓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또 그러니까 특별한 문화시설을 앞에 하나 두고 그러니까 주차장 명동 남대문 싹 털어갖고 지하 5층으로 주차장을 한번 쫙 만들어 보자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프 걷어내고 하는 게 복잡하겠습니다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해서 도심을 완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나오겠죠.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도면으로 정한다. 도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둘째 줄에 강화하거나 완화하니까 200층짜리가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없는 게 건물마다 다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역 전체에 통째로 주차장이 들어가겠죠. 강화도 있습니다. 강화는 뭐냐면 여기 2층짜리 건물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2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요. 공원으로 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 도면에는 이 단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1, 2, 3 묶으시고 그러니까 기건 플러스 알파 쓰시고요. 당연히 크게 개발하니까 기건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요. 다음과 같이 지으라고요. 여기는 복합용도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 그 중에서도 몇 층까지는 무슨 용도, 몇 층까지는 무슨 용도로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뚱뚱 날씬, 높고 낮고, 높이 등을 어떻게 한다. 도면대로 지으라는 거니까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죠.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칠판 보시죠. 칠판 이쪽 보시면 이 도면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 도면에서 그 땅에 대한 용도지역도 바꾸고 용도지구도 바꾸고 당연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새로 얹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내고 여기는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런 조그만 토막사업들이 아닌 거죠. 여기는 엄청 큰 사업이니까 이건 거리도 아니고 결국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용도구역이 빠져 있는 거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그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도시적 한가운데인데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사항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이 단지와 이 도면에 대한 공통사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참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그 협의 때 그 기간이 관청 내 문서처리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데 협의 과정을 10일 안에 끝내겠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문서를 보내면 관계기관에서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쫙 밀고 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겁니다.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다른 법에서도 개발법에서도 뭔가 결정하면 국토계획법어가 결정된 것으로 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제사 표현이 있어서 좀 복잡한 건데 다른 법 손도 대지 말라고요. 오로지 국토계획법에서 오로지 지금 얼마 정해진 시점까지는 오로지 국토부 장관만이 밀고 가는 거지 다른 법에서 어찌고 저찌고 해서 그러니까 요거 된 이렇게 다른 법에서 개입하지 마라. 국토계획법으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셋째 줄에 이러저러한 것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략하고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이게 없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은 2번과 3번은 그쪽 법에서는 작은 2번 부설주차장이나 작은 3번 미술작품은 원래는 각각 건물마다 주차장 있어야 되고 건물마다 규모 일정 규모가 되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전체에 주차장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 하나밖에 없다고요. 단지 전체예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건물마다 무슨 앞에 쇠반대기 2개 용접해 놓고 돌덩이 2개 쌓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단지 전체에 대한 멋진 조각품을 하나 올려서 그래서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작은 1번 주택법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봉시설 설치 기준, 대조성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200층을 지었어요. 200층 다 상가로만 쓸 거냐고요. 200층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00층까지는 이러저러한 상업시설, 업무시설 쓰고 뭐 50층까지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51층부터 그러니까 190층까지는 그러니까 뭐 50층부터 그러니까 150층까지는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고 고급 아파트가 되겠죠. 151층부터 200층까지는 호텔로 쓰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그러면 이제 이 제일 꼭대기에서는 또 뭐 그 동그라미 1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고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촌스러운 모양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촌에서 봤을 때는 엄청 신기한 거였는데요. 뭐 그런 게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이제 흔히 하기는 스카이 라운지 어찌고 저찌고 이제 뭐 그런 게 벌어지겠죠. 동그라미 3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참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뜻은 뭐냐면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있어요. 특별건축구역이니까 여러 가지 혜택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면 그 혜택 조항 다 갖다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이 정해지면 이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본다 안 된다고요. 다른 법에서 이거 손댈 수 없다고요. 건축법에 있는 거 좋은 것은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군구가 좀 손대는 거 있는데 큰 초점이 아닌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가면서 더 나오겠죠.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5장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있습니다. 여기와 이제 비슷한 흐름이에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겁니다. 단지도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시민 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도면도 같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청 특별한 거 하나가 여기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만이 아니라 대도시시장을 포함한 시장도 군수도 지정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깔끔하게 하면 좋은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뭔가 큰 게 만들어지겠지만 여기는 몇 천 개가 있다고요. 서울에만 360개가 있는 겁니다. 단독 필지, 단독주택 필지, 세 필지 합쳐서 하나의 단지. 동탄 신도시 900만 제곱미터도 하나의 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84쪽을 보시면
제1절 지구단위 계획의 의. 먼저 굵은 1번. 그 바로 위에 박스가 있고 해설이 있는데 먼저 해설 보고 위에 박스를 보도록 하시죠. 해설을 보기 위해서 먼저 설명 잠깐 보고 해설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보시죠. 용도지역 제도가 대한민국 토지용의 기본입니다. 전국 모든 땅은 다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얹어지면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용도지역 행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어디가 상업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게 상업, 판매시설, 다음에 업무시설, 다음에 위락시설이 허용된다고 치죠. 그러면 용도지역의 건축 용도 제한으로 보면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같이 갑니다만 1, 2, 3, 4, 5 땅 주인 이 셋 중에서 하나 골라져서 지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중에 1번 땅 주인 그 중에 하나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2번 땅 주인 셋 중에 하나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옆집에 뭐가 있으면 그거 못 짓는다 그런 거 없으니까요.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3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는 거죠. 4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었습니다. 3번 땅 주인은 뚜껑 열리는 나이트요. 그리고 4번 땅 주인도 역시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죠. 5번 땅 주인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제도의 결과예요?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이죠. 용도지역 제도는 아까 보셨던 그 뜻이 물론 이제 상업지역은 정해진 거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근데 정해진 거 뺀 것 중에 이것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리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요것 중에서 골라 지어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얼마다. 그리고 관청에서 빠지는 거예요. 알아서들 지어. 어떻게든 지어. 그거까지는 해. 그것만 지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 동네에 어떤 모양의 어떤 건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조화롭게 되겠냐고요. 옆집보다 내가 튀어나는 게 목적인 거지. 옆집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동네 전체를 이쁘게 하는 것들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거죠. 엉망진창 우후죽순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입니다. 전혀 요것 말고는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말고는 개인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이 허용되는데 거기에다가 관청에서 여기를 단지로 정하고요. 여기는 멋지게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에 원래 허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들어가게 하고 단지를 정할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죠. 역시 땅 주인은 다 있는 겁니다. 관청에서 다 사들이는 거 아니죠. 그 중에 여기 4번 땅, 5번 땅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업무시설을 지어서 직장과 주택이 가깝게 있게 한다. 개론에 나오는 직주 근접.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난도 줄일 수 있고 생활도 편해지는 거죠. 일하신 분들 끝나고 회식도 하셔야죠. 가족분들 저녁에 외식도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판매시설을 짓는다. 그리고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답답하니까 여기는 공원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지면 여기가 1번 동네가 나아요. 2번 동네가 나아요. 2번 동네가 훨씬 나은 거죠. 개인들로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규제가 따르게 되겠죠. 4번 땅 주인요. 그 집 가업이 아니라 대대손손 지금 내려오는 그 집안의 최종 목표가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한번 지어서 사장해보는 게 그 최종 목표입니다. 할아버지도 그거 못 지었고 아버지도 그거 하려는데 못 지었고 그 집 이제 그 딸내미 와서 딸내미가 이제 돈텔마마 사장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돈텔마마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4번 땅에는 아파트 지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규제가 가지만 동네 전체로 보면 훨씬 나아지는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지를 지정하고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서 그 동네를 뭔가 멋지게 만들어보자. 깔끔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단지 제도입니다.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해설 보시면 좀 요 경우요. 해설.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제도에 의한 건축 규제는 용도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건축 용도 세 가지 중에서 골라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법에 따라 개별 건축 행위를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3번,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 개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 빼고는 다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거죠. 용도지 그 위표요. 용도지역 때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막 땅 걱정 없는 나라예요. 아무튼 뭐 넓은 땅이 있는 거죠. 어느 곳이 엉망이다 싶으면 다른 곳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또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하면 개인은 필지별로 요 종류의 제한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조그만 성과 그 주변 조금 그렇게 있는 거였죠. 외곽은 그냥 나라가 아닌 거죠. 그냥 로빈 후드가 활 쏘고 그 관군들 오면, 우리나라로 하면 관군, 그 성에 그 병사들 오면은 그러니까 골탕 먹이고 뭐 완전 외곽적인 거죠. 그냥 그 성만 그 영토였고 나머지는 뭐 전혀 관리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성 안을 알뜰살뜰하게 쓰자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구나 단지를 지정합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큰 대부분 나라들이요. 그래서 지구 단지를 지정하고 지구 단지별로 도시군 계획, 환경 계획을 아우르는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면 개인은 그 건축 계획도로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럽에 가면 그 길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세계 테마기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한 화면들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뭘까? 그 사람들은 뭐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스위스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면 큰 대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도 그러니까 집마다 그러니까 다 뭐요? 집이 있으면 뭐 3층짜리 집이고 뭐 지붕도 우리하고 다른 색다른 지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들 마음이 이쁜지 다들 꽃을 내놨어요. 집마다 이 창가로 꽃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여기 스위스 사람들은 자연도 이쁘지만 자연을 닮아서 그런지 사람들 마음도 이뻐. 그래서 아무 집 앞에서나 사진 찍어도 다 그림 엽서가 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이뻐서요? 아니요. 스위스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어요. 꽃 안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그러니까 꽃 내놨는데 꽃 죽어 있으면 벌금 나와요. 빨간 꽃 내놓기로 했는데 파란 꽃 내놓으면 벌금 나와요. 그게 200년, 300년이, 2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게 생활이 됐으니까 이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신호등 지키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이제 생활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200년 됐으니까 생활이 된 거죠.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도 스위스 아주 그냥 황량한 나라였죠. 그냥 용병으로만, 산에서 사니까 힘은 좋잖아요. 용병으로 어느 나라에서 야, 돈 줄게 와서 군인으로 뛰어. 그러면 이제 용병으로 뛰어다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고요.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도면이 있었던 거였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그러니까 산토리니 섬이라고 있잖아요. 하얀색과 그러니까 파란색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음료수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가 그 하얀 옷에 파란 뭔가가 있고 그 섬 앞에 집들 있는 곳에서 마시고 아름다워라. 산토리니 섬이요. 거기에 그 하얀색과 그다음에 파란색으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페인트 가게에 노란색 없어요? 그 동네 페인트 가게에는 빨간색 없겠냐고요. 그리스는 공업이 떨어져서 노란색, 빨간색 못 만들어요? 아니죠. 노란색 칠했다가는 몰매 맞아요. 골목에 창틀에 쇠창틀 갖다 붙여놨다가는 몰매 맞아요. 다 나무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런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관광단지로 정해진 곳만 그런 규제가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쪽들은 그러니까 생활이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조그만 데서 뭉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그 흐름 기본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배경 설명이 양이 많았습니다만 배경 설명을 잘 잡아두시면 이 뒷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생짜로 다 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이제 법조문에 들어갑니다. 그 84쪽에 그 위에 표와 해설 아래 내용부터 이제 법조문인데 먼저 그 그림 보고 시작하시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3년 지나도록 도면 나오지 않으면 뭐 달라고 단지를 지정했냐? 단지가 해제됩니다. 관청에서 도면을 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도면에 따라서만 건축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사들이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거죠. 개인들이 찌끔찌끔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훨씬 더 크게 원래 못 들어가는 거 들어가도 조화롭게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다른 좀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콩나물국이요. 콩나물 한 봉다리 사서 똑같은 비율로 여기다 국을 끓인 거 하고요. 콩나물 20봉다리를 사서 큰 솥에다가 똑같은 물, 소금 넣어서 그 국을 끓인 거 하고요. 맛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규모가 크면 완전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간다 하더라도요. 여기는 개별 필지 하나하나마다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지가 됐든 큰 단지가 됐든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 더 크게 지어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해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이걸 노리고 기지개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 돈 벌라는 제도는 아니고 이 단지를 이 도면과 같이 이쁘게 하자는 제도이고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완화 또 멋지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더 크게 지어도 되는 거죠.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부 장관, 지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축법의 대지안의 주경,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대지 분할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건 풀어줄 수가 없는 거고요. 완화의 한 예로 1.5배, 2배도 있습니다.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문장은 이거예요. 단지 지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된다.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걸 이렇게 좀 어렵게 쓰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P 구역이 있으면 P-계획, Q 구역이 있으면 Q-계획, 한 건 한 건 도면이 나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 따라서 이 뒤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면이 나와야 되는 구역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 것에 안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기지개 제안을 해서 관청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땅값이 찐 거죠. 땅만 팔아먹고 나가버리고 땅 사서 그냥 땅 장사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목적한 대로 건축을 하라고요. 개인이 하는 거니까 몇 년요? 5년으로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제2절 지구단위 계획. 굵은 2번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 거기에 이제 땅바닥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이나 도면이나 같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죠. 도시군이 특광시군이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만 설마 서울특별시 전부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부산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만 360개가 있습니다.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그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기미양체입니다. 도기미양체는 그냥 깔끔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그거 꼬아서 시험 나올 수는 없죠. 토지용 그냥 이쪽 그림 보시면서 가면 낫겠네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냥 토기미양체는 그냥 좋은 얘기죠. 깔끔하게 하자 그런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그 내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굵은 2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러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기건은 포함해야 되고요. 나머지 용가, 교환, 배합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사항 중 제1호와 2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번 대통령 의자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크게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이 도면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 하라고요. 도면의 건축에 대한 사항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기건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앞에 보셨던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에도 기건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다음에 보실 개발행위 허가제에 있는 성장관리방에도 기건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개발되면 기건은 관청에서 도면 낼 때는 기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3회 2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4번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가구, 가로구역,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구획된 일단의 토지, 획지. 획지는 계획상의 토지고요. 그림, 도면 위에 있는 토지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개별 필지로 다 등록이 될 땅들입니다. 5번 교통처리계획, 6번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7번은 건으로는 시작하지만 2번 건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배라고 하시자고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8번 그 밖에 토지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3번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이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그걸 이제 다음 쪽에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큰 내용 많지 않고요. 그 아래 있는 그림.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에 대한 사항이죠. 주상공록 내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86쪽에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 내용, 동그라미 1번, 3번, 작은 3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주상공록 그 내에서의 세분 변경,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 용도지구, 경미보시개취 내에서의 세분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87쪽에 있는 그림이요. 어디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A를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거기를 B 준주거지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니까 B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A도 도시군관리계획, B도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이니까 A, B 호치케스로 꽉 묶어서 호치케스요. 스테이플러 딱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한 범위의 용도지역 세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아래요. C와 D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C를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를 근린상업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D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C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 D 용도지역 변경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얘네들을 한 건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스테이플러로 묶을 수가 없다고요. 별개의 건으로 가라고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큰 건이니까 그건 별개의 건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거지 한 건으로 같이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그 한 항목 중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완화한다. 어떻게 완화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 세부사항 88쪽에 보면 위에서 나에 대해서 한 번 나왔고 다음에 오른쪽에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에 대해서 한 번 나왔는데 이건 뭐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시면서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문제 어쩌다 지문 하나 나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세부사항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볼 필요도 없고요. 공법은 65점이면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구단위계획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지금 앞에서 보신 내용들은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그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200층 세동 짓자.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우리나라에 몇천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단지도 있고 큰 단지도 있는 거예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이제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은 농지법까지 계속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선 두 가지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다. 라고 하는 걸 연결하시고 또 이제 더 한 발 더 나가서 단지를 정하면 3년 안에 도면 나와야 되고 개인은 도면대로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더 크게 짓게 해준다. 요 기본틀을 떠올리시면 해당하는 자리들을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이 그림들이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잠깐 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